영조는 탕평정치, 탕탕평평, 강력한 왕권을 배경으로 사회주의 해놓으라 이러는 거예요. 찍어 누르는 정치를 하는데 영조가 실시한 탕평정치는 완만한 논의에 의한 탕평에서 완론탕평, 완만한, 느슨한 이런 뜻이야. 예? 자, 그 완론탕평을 밖으로 빼서 옳고 그름, 시시비비라고 그러잖아. 시비, 옳고 틀리고, 시비가 분명치 않아. 느슨하기 때문에 불분명 이렇게 써. 영조가 하는 이 탕평정 중에 완론탕평. 왜? 얘는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느냐? 엄마가 천민 아니야. 조선조 원칙에 일천즉천이야. 둘 중에 하나가 천민이면 그 자식은 천민이다. 이런 원칙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엄밀하게 따지면 천민이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대신을 혼냈다. 권력에 내쫓으려고 했다. 천민놈이 이렇게 대들면 골치 아파진단 말이야. 얘는. 그러니까 얘는 강하게 못 밀어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영조는 자기 편을 키워요. 자기 편을. 그러니까 골수노론, 예를 들면 골수소론, 골수남인 이런 애들 빼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애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만 살살 꼬시는 거야. 꼬셔서 영조편 하는 걸 만들어. 예? 그래서 이걸 탕평파라고 그래. 예? 자기 편 키우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탕평파 육성 이래. 그러면서 아들 사도세자가 원래 큰아들이 10살에 죽었어. 병으로. 그래서 둘째 아들이 왕세자가 됐어. 그게 유명한 사도세자예요. 예? 원래는 그게 둘째 아들이야. 큰아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15살이 돼가지고 성균관에 입학식을 해. 원래 입학식을 하는데 입학식을 하고 학교를 다니는 건 아니고 세자는 이 세자궁에서 따로 교육을 해. 세자 시강원이라고 해서 이 세자만을 위해서 교육을 따로 해요. 따로. 근데 형식적으로 입학식은 해요. 입학식은. 그 입학식장을 찾아간 거예요. 영조가. 그러니까 아들 상당히 사랑했었어요. 예? 어렸을 때는 상당히 사랑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 많은 성균관 학생들한테 너희들은 저 선배 공무원들처럼 밥 먹고 싸우고 그딴 짓 하지 말아라. 탕탕평평 사이좋게 놀아라 해서 탕평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내려. 이걸 탕평교서라고 그래. 그리고 그걸 글로서 써가지고 글을 새겼어. 그걸 탕평비라고 그래. 현재 성균관대학교 가면 볼 수 있어요. 탕평비를. 그래서 그 하단에 탕평비를 해놨어. 자, 거기 써있는 글을 좀 봐놔야 돼. 특히 밑에 거. 편당을 짓지 아니하고. 저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저게. 자, 이게 영조의 탕평정치야. 그러면서 이런 살인파가 치고받고 싸우는 건 서원 때문이다. 그래서 300개 이상의 서원을 정리해. 그래서 살림의 존재 부정. 이런 살림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 외란, 호란, 일본이 쳐들어오는 외란, 북쪽의 오랑캐인 연인족이 쳐들어오는 호란. 그래서 17세기 인조임금 이래로 17세기에 이 사립 양반님들은 공부를 하는데 중앙관직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냥 생원과 진사과, 이거 속과라고 그러지. 속과만 보고 말아. 문과를 안 봐요. 왜 안 보느냐? 관직에 들어가면 공무원이 돼. 오늘처럼 뭐 외교 공무원, 재정 공무원 이런 게 따로 안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건 외교도 담당하고 어떤 건 뭐 재정도 담당하고 이런단 말이야. 100명, 150명이 일을 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때에 따라서 누구? 일본 사신도 만나야 되고 여진족 사신도 만나야 돼. 오랑캐하고 만나서 말 섞는 게 싫은 거야. 얘가. 그러니까 아예 관직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생원 진사과만 보고 많은 거야. 그래서 이때는 뭐가 더 인기가 많느냐? 일반적으로는 진사과, 즉 제술과라고 그러는데 본래 명칭이 제술과가 더 인기가 많았어. 원래는. 근데 이때만 생원과가 인기가 많았어요. 이때만.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고향에서 성리학 공부만 하고 많은 거야. 고향에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 산에 은거한 살림이다 해서 산림 이러는 거야. 진짜 산에 은거한 건 아니고 뭐 정치판 공무원이 되지 않았다 이런 소리야. 그런데 17세기 효종이라는 사람이 복림대군 둘째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정통성이 떨어져. 그런데 이 효종이 왕자 시절에 왕세자도 아니고 왜 사도세자라고 형이 있었으니까 얘는 왕이 계승권이 없었단 말이야. 왕자 시절에 자기 스승이 유명한 송시열이라는 사람이야. 그런데 얘가 본의 아니게 사도세자는 큰형이 죽는 바람에 왕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송시열은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학자라고. 그래서 스승을 모셔다가 영의정 정도로 앉혀놓으면 왜 어차피 임금님 제자냐. 그리고 임금님의 스승이고 그러니까 이 대놓고 나 임금한테 십지를 못할 거 아니냐.
그래서 6번이나 사람을 보내갖고 송시현을 관직에 끌고 들어와. 그래서 효종 때 산림이 중앙정치에 진출하기 시작했어. 그랬던 것을 18세기 초반 영조 때 쫓겨났어. 자, 산림이 언제 진출했다고? 효종 때. 언제 축출당했다고? 영조 때.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야.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첫 시간부터 개발이 땀띠나게 뛰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 자, 그게 산림의 존재 부정. 그러니까 산림을 축출했다는 얘기.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조전랑의 사안부사관은 홍문관, 삼사관리 선발권제도를 폐지해. 이렇게 붕당, 집단 패싸움을 하는 건 저런 권력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야. 예? 그래서 이 이조 전랑과 자랑, 합쳐 전랑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조 전랑이 갖고 있는 이 권한 일부를 뺏어버리는 거야. 이게 삼사관리 선발권제도를 없애버려. 그리고 전랑 인원을 내가 2명에서 4명이라고 했잖아. 한 명 2명으로 축소시켜버려. 이렇게 인원을 줄여요. 예? 그리고 성종 때 발표된 경국대전이 300년이 흘렀어. 법전이. 300년이 흘렀으니까 이 경국대전2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속경국대전, 줄여서 속대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조 때는 법전이 2개야. 경국대전과 속경국대전 2개가 있어. 그러니까 국법과 신법이 있는 거지. 그러면 영조임금은 서울 시민들한테 뭐라고 그러냐. 나는 선조임금처럼 임진왜란이 났다고 제일 처음에 도망가고 그딴 짓 안 할게. 나는 서울 시내를 끝까지 지킬게. 그 대신 너희들 북방이 좀 내. 양반 부자들한테 이런 부탁을 해. 이걸 성을 지키겠다. 서울 시내를 지키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 유능, 이러는 거야. 수성유능. 돈 내놔, 이 소리야. 돈 내놔. 자, 이런 왕권강화책을 실시해. 이걸 배경으로 6번째 민생안정을 추구해. 이러면 성군소리 듣는단 말이야. 그 민생안정 하는 대표적인 나중에 해야 될 균역법. 그리고 서울시내 유명한 청계천 준설공사. 한다고. 넓이 100m, 깊이 100m, 개울을 파는 거야. 그래 놓고 이 개천을 파서 넓은 하수도를 만들어. 그러면 그걸 매일 일당을 줘, 하루에. 다 파냐? 예, 메꿔라. 또 일당 줘. 또 팔아. 일당 주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실업자 구제책이야. 이게. 우리나라 공식적인 실업자 구제책이야. 이게 영조임금의 청계천 만드는 얘기야. 이게. 준설. 모래를 퍼내갖고 넓히는 거야. 하천을. 청계천 준설공사라고 그래. 1760년에 하셨는데. 그렇게 실업자 구제를 통한 민생안정을 하셨어. 그리고 이 인간 존엄성과 관련된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고 압수령, 나무를 다리 사이에 껴가지고 무릎을 으깨는 거예요. 누르락, 무릎 쓸자. 무릎 으깨서 는 거예요. 그걸 압수령이라고 그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 이렇게. 무릎 사이에 나무 껴가지고 양쪽으로 누르고 그러는 거야. 무릎 으깨는 거예요. 자자형, 얼굴에 문신 새기는 거. 그리고 사형수에 대해서 일반 죄인이 아니고 삼복제, 초심, 복심, 말심해 갖고 3번 재판을 해. 함부로 사형을 안 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서얼을 관직에 등용시키고 본인이 서얼이죠. 그래서 그 9번째, 8번째는 별 필요 없고 서얼의 관직 등을 허용해. 단 청유직이란 맑고 깨끗하니까 중요 보직. 요즘 시끄러운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에서 가장 꽃이 검찰국장이야. 교육부는 학무국장. 그리고 관세청은 관세국장. 이런 게 핵심 보직들이 있어. 장차관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 통로. 그걸 청유직이라고 그래. 중요보직. 그래서 서얼이 양반 첩자식이 관직에 들어오긴 했어. 그런데 핵심 보직까지 간 건 아니다. 이 소리야. 영조 때 서얼의 관직 진출. 손자인 정조 때는 청유직까지 진출해. 할아버지 꿈을 이루어준 거지. 영조가 이 서얼을 청유직까지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성공을 못했어. 그래서 성공한 인물은 손자인 정조야. 그리고 문화사업으로 동국문헌 비고, 문화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동국문헌 비고, 정부 편찬 백과사전. 이건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얘기를 다시 할게. 자, 이게 영조야. 그리고 넘겨서 그의 손자, 아들인 사주세자가 죽었으니까 손자가 임금을 해. 정조. 이산이라는 사람이죠. 원래 이 사람 호가 홍제야, 홍제. 그런데 이 정조가 말년에 호를 하나 만들었대야. 그 대신들한테 뭐라고 그러냐? 만천명을 쥐는 이 세상 다 내 거. 이 뜻이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 다 내 거. 자, 이러면서 정조가 실시한 정치야. 역시 탕평 정치. 이 정조는 준론 탕평이래.
기준선의 논의에 각한 이러는 거야. 자, 이 줄론 탕평을 밖으로 빼서 역시 C12B가 이 사람은 분명해. 정확하게 옳고 그름은 가려요. 왜? 정조는 정통성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 자기 아버지가 사도세자 이렇잖아. 그리고 자기는 뭐 왕세 자는 아니고 손자니까 왕세 소녀. 왕세 소녀였다가 왕자가 됐어. 그러니까 뭐 후궁의 자식이 이런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정통성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문무에 달통해. 학문으로는 정조를 이길 만한 사람이 없어. 정약용도 정조를 못 이겨요. 그럴 정도 엄청난 사람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정조를 존경하는데. 그리고 무로서는 기록을 보면,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보면 10순이라고 하는데 화살을 한 번에 5발을 쏴요. 10순이면 50발을 쏜다는 얘기야. 50발을 쓰면 50발이 다 골든 타켓 10점이야. 10점 만점 10점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신궁. 기록이 그렇게 나와요. 실제 기록이요. 그것도 어떤 대신이 아부하라고 쓴 기록이 아니라 임금이 부지보다는 조선왕조실록 정조실록에 나오는 얘기야. 그럴 정도 무에 달통해. 나중에 무의 도부통지 만드는데 참여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무의 기술이 빼어나. 그 아버지 사도세자가 빼어나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문무로 뛰어난 사람이야. 학문적으로 대성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말싸움으로 해서 대신이 얘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4살부터 중날까지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학문적으로 대성한 사람이라 말싸움에 자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탕평파라는 게 없어. 왜? 말싸움에 이길 자신이 있거든. 이러니까 내 편 키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고른 인재 등용 이런다고. 얘는 탕평파가 없어요. 그러나 감정적으로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동정하고 사도세자를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을 아무래도 중용, 좋은 자리에 많이 등용을 했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최재공이라는 사람하고 정약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시파라고 그래. 시파. 정조 때부터는 노론, 남인 이런 표현보다는 시파, 벽파 이래. 시파는 뭐 사도세자 옹호편, 벽파는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 그래. 시파는 대개 남인이 많았고 벽파는 대개 노론이 많았어. 벽파라고 다 노론 이건 아니야. 시파인데 노론도 있어. 나중에 보시면. 그리고 이주돌랑의 후임자 천국권 제도를 완전 폐지. 그 완전에다 동그라미. 자, 그래놓고 한 장을 앞으로 가봐. 156페이지 하단 봐봐. 자, 이주돌랑. 이주돌랑은 후임자 천국권 제도가 있어. 후임자를 추천. 후임자 추천권이 있어. 추천권이 있다는 건 거부권도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삼사관리 선발권이 있고, 그리고 관직에 들어오지 않은 제하인사 추천권이 있고, 이게 이주돌랑이 갖고 있는 권력이야. 그걸 아까 삼사관리 선발권은 누구 때 폐지된다고? 영조 때 없애버리는 거야. 제하인사 추천권은 기억 안 해도 돼. 곧바로 폐지되니까. 그리고 저 후임자 청구권인데 후임자 청구권 제도는 숙종 때 폐지됐어. 근데 영조가 천민자식 아니야? 그러니까 영조 때 대신들이 영조한테 시비 거는 거야. 그게 이 아름다운 미풍양속입니다.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다. 영조가 약점이 있으니까 그래 알았어 이런다고. 그래서 이 후임자 청구권 제도가 다시 숙종이 폐지시킨 게 부활이 돼요. 한다고. 그때 영조가 한 20년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권력이 탄탄해지니까 다시 폐지 이런 거야. 그랬다가 또 정조라는 어린 꼬맹이가 임금이 돼. 그러니까 아름다운 미풍양속입니다. 이러면서 또 부활이 된 거야. 완전히 오뚜기야 이게. 그랬다가 말년에 정조가 완전 폐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후임자 추천권 제도가 3번 폐지됐어. 숙종 때, 영조 때, 정조 때. 그러니까 정조 때 폐지된 게 완전 폐지야. 이렇게. 그래서 완전이란 말을 그래서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이조돌랑이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야. 정조 때. 이것 때문에 붕당, 파벌싸움이 심각하다고 본 거지. 정조가. 자, 그 소리야 이게. 다시 돌아가서. 세 번째, 이조돌랑이 후임자 청구권 제도를 완전 폐지하였다. 그리고 이 정조가 똑똑한 것 중에 하나가 저건데 초계문 신제. 관직에 들어와서 5년 내지 7년 되면 이걸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지 기억을 해. 내가 살아보니까 또 그렇더라고. 예. 어떤 한 가지 일을 하면 5년에서 7년 정도 되면 그 일이 적응이 돼요. 일반적으로. 그럼 그때부터 모든 인간이 어떻게 되냐? 나태해져. 좋게 여기면 거기에 완전히 흡수가 돼. 그러니까 완전히 적응을 했다는 얘기야. 적응이 꼴 곧바로 나태해요. 이게 인간이 어떨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잘해. 안 그런 인간이 있어. 로봇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 다 나태해져요. 좋게 표면 이걸 안정기, 적응했다고 그러는데 적응이 곧바로 나태해요. 거기에 빠져드는단 말이야. 정조는 인간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5년에서 관직에 들어온 지 7년 정도 된 35세 미만 된 공무원을 데려다가 재교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간 공부를 시켜갖고 천안중앙공무원연수원에 보내갖고 재교육을 시켜갖고 시험을 봐서 관우락을 맞으면 관직에서 내쫓아버렸다고. 예? 정조가 참 똑똑한 사람이야. 예? 이게 초계 문신제야. 초심으로 돌아가라. 문신관리들한테 그랬어. 문신한테. 그래서 청와대 안에 있는 학문연구기관인 규장각에서 재교육을 시켰어. 규장각이 왕궁 안에 있었어요. 왕궁 안에 규장각이라는 데가. 초계 문신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권 강화책으로 청와대 안에 규장각이라 학문연구기관을 뒀고 그 규장각은 학자들이에요. 문. 그래놓고 3,000명에서 나중에 5,000명 정도의 장교를 양성했어. 장교를. 그게 용감한 장성들로 구성된 군형에서 뭐라고 그래? 장용영 이라는 거예요. 무. 그러니까 문무지. 제가 전에 지난 시간에 조선조 제도를 설명하면서 문과는 33명을 뽑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그랬지? 무과는 3년에 한 번씩 28명을 뽑아. 선달이라는 거 있어. 그렇지? 그 문과는 33명이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무과는 여러 번 변해. 이 정조 때는 28명이 아니라 1200명을 뽑은 적도 있어. 그러니까 그때 시험 봐서 무과 본 놈은 땡 잡은 거지. 커트라인이 90점에서 한 30점을 팍 던질 거 아니야. 1000명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뽑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이 장교들이 있는 곳이 장용영이야. 장용영. 그래서 규장각 문, 장용영 무 이러는 거야. 대체적으로 시파를 동의하였고 그리고 수원부 일부를 뜯어 거쳐서 신도시 화성을 만들고자 했지. 수원화성 이러지. 그 안에다가 자급자족이 가능한 이 농장을 만들 거예요. 대유둔전이라고 전 밭전장. 지금도 일부가 남아 있어. 수원에 가보시면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가면 모든 기차가 수원역은 다 서요. 수원역을 쓰면 오른쪽 차창을 쳐다봐. 수원역에서 오른쪽 밖을 쳐다보면 거기 저수지가 하나 보여요. 그게 충만제라고 한자로 그러는데 쉽게 하면 수원 서울하는 저수지야. 수원 안에다가 저수지를 10개를 팠어. 자급자족을 해서. 그 밖에다가 이 화성, 궁궐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노론하고 전쟁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정조는. 그래서 100년간 그 안에서 버틸 수 있게끔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완전히 이 공격형 성곽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오늘날 수원 화성이라는 거야. 그게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성곽이야. 이게 대단히 잘 만드는 성곽인데 이게 그래서 그 안에 농장을 15개를 만들어 놓고 저수지를 10개씩이나 만들어 놓고 이랬다고. 그중에 일부 저수지가 남아있는데 대표적인 저수지가 충만제, 편의상 수원 서라고 불러. 세계문화유산으로 얼마 전에 지정이 됐어요. 이 충만제는 저수지가. 응? 자, 그게 수원 서의 사연이야. 예. 그러면서 거기 여섯 번째 보시면 수령의 향약 집접주간. 임금님이 명령을 지방으로 내려간 사또 수령이 향촌의 자치기한 향약을 직접 통제하라는 얘기야. 그럼 왕 밑에 향촌이 들어온 거지. 왕권이 강화됐다는 얘기야. 이게 수령의 향약 집접주간이야. 그러면 저 지방의 양반님들의 모임을 유양소라고 그래. 유양소를 향소 혹은 향청이라고도 불러. 그럼 유양소는 수령에 대한 견제 기능이 있었는데 그 견제 기능이 떨어진 거지. 그럼 뭐로 전락했느냐? 수령 아부꾼으로 전락했어. 부세, 세금 부가 자문기구. 나중에 뒤에 사회사에 다시 나와. 그때 얘기를 할게. 그러면서 서울의 청해죽 진출 이러고 재헌은 저수지요. 저수지에 관한 명령문. 왜? 농경국가니까. 농경국가는 농사지려면 물이 필요해. 그러니까 물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저수지에 관한 명령문을 내려. 함부로 저수지를 파손시키지 말아라. 뭐 이런 거야. 그걸 재헌절목. 일종의 민생안 정책이지. 그리고 강화도에 규장각 2. 정부문서 보관소요. 외 규장각을 설치하고. 그리고 자율전칙. 이건 한 번도 시험 나온 적이 없는데 이게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충분히 시험을 내겠다 싶어서 넣어놨어. 이게 자율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율전칙. 빈민구제. 특히 아동. 세종대왕은 노비도 애를 낳으면 출산휴가라는 거 줬어. 남편도 출산휴가 주고. 이게 세종이 아주 유명한 얘기야. 이게 시중에 책자에는 없는데 최근에 시험에 나왔어. 이게 그렇듯이 정조도 그런 업적이 있어요. 정조도. 그게 뭐냐? 아동복지에 신경 썼다는 점이야. 대단한 사람 아니야? 18세기 사람이 21세기적 사고를 갖고 있잖아.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그걸 자율전칙이라고 그래. 그리고 경제 통공정책. 이게 통공정책은 경제편에 가서 얘기할게.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저수지 얘기가 나오고
자, 그러면서 문체반정 사건 하는 게 있는데, 문체반정 사건도 좀 이따 설명할게. 그리고 역시 문물정비. 중국이 고금도서 집정이라는 백과사전을 수입하고, 그리고 많은 책자를 하는데 그 책에 기억할 책이 있어. 둘째 줄에 보시면 거기 무예도보통지, 충주시로 유명한 전통무예가 고구려 무예 12기가 남아 있었어. 거기에다가 이 사두세자가 이 만든 무예가 8기가 있어. 그럼 도합 20기죠. 거기에 말 타고 마상무예라고 그러는데, 정조가 마상무예, 말 타고 이렇게 창 쓰고 그러는 거, 무예를 4기를 만들었어. 그래서 충주가 뭐 매년 뭐 무예 시범하고 그러잖아. 그걸 우리나라 전통무예 24기라고 불러요. 이게 정조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책이 무예도보통지라는 책이야. 정조 때 만들어진. 그게 무예도보통지라는 병법서적이야. 그리고 동문이구라는 외교서. 그리고 추간지라는 형법서. 그리고 탁지지라는 재정서. 추간이라는 게 법무부를 얘기하는 거야. 한자로. 그리고 탁지는 재정부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원래 사도세자가 사도세자네. 정조가 살던 건물, 세자궁인 존현각이라는 건물이야. 그래서 거기서 일기를 써서 4살부터 죽을 때까지 존현각 일기라고 그러거든.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일기 표지에다가 정조가 직접 뭐라고 그랬냐? 하루 일을 3번 반성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용어를 따서 하루 일을 반성한다 해서 일성록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책의 출전에 일성록 이러면 이게 정조야. 볼 거 없이. 예? 그러니까 조선조 임금 중에 임금님의 생각을 왜 그런 일을 했나, 왜 그 대신에 임명했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정조예요. 왜? 일기에 다 남겨놨어요. 오늘 아침에 이 재정경제부 장관이 보고서를 내는데 충청도에 두부가 25원이라고 그러고 콩나물은 50원이라더라. 그걸 아침에 들은 얘기를 밤에 와서 앉아서 쓰는 거예요. 정조가. 대단한 기억력 아니야. 왜? 얘는 자면 누가 죽이러 와요. 왕세손 시절에 3번에 걸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반대파 노론 애들이 임금이 된 날도 죽이려고 그랬어. 임금이 된 날 밤에 자객이 들어왔어. 정조를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얘가 왕방은 이래. 잠들면 옆에 궁녀들이 있어. 근데 주무신다 그러면 방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요. 왕이나 왕비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 안에 있다가 열리 나가.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불을 꺼. 불을 끄면 한 칸 더 밖으로 가야 돼. 이래서 여기 앉아 통과하는 문이야. 그럼 안에 송문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제 왕 침전 얘기야. 왕비도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앉아 있다가 밤에 그 궁녀가 방귀 끼고 그러면 임금이 자다가 놀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불을 끄면 한 칸 더 나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불 끄면 한 칸 더 나가는 게 원칙이야, 이게. 그러니까 얘는 밤새 불을 안 꺼. 왜? 더 나가면 자객이 들어와도 모른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항상 불 켜놓고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이상 안 자는 사람이야. 이 정도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컴퓨터가 있어, 뭐가 있어. 에라, 글이나 써. 하고 책 보고 글 쓰고 그러는 사람이야. 이게. 정조가 참 대단한 양반이야. 이게. 자. 그래서 나온 게 그 일성록이라는 기록이 나오고 많은 책자가 나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 정조가 권력 잡는 과정에 남양 홍씨 집안의 홍구견이라는 애의 도움을 받아. 그래서 홍구경이한테 한 5년 정도 권력을 맡긴 적이 있어. 그래서 홍구경이 여동생을 후궁으로 맞아들인 적도 있고. 그래서 거기 세두정치가 등장한 게 정조 때야. 그 하단은 저 사진 2개, 저건 그냥 눈으로 봐놓으면 돼.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었어. 죽었는데 회갑을 맞이했어. 어머니도 동갑이야. 엄마도 해경공 홍씨라는 여자가 동갑이야. 아버지하고 동갑이야. 그런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회갑잔치를 못해요.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수원에 아버지 능을 가는 거예요. 육능이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능을 갔다가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 길목에 경기도 시흥 지역에서 이 경기도 시흥지에서 멀미가 난 거예요. 그 가마나 말 타면 멀미 나요. 가마 타면 멀미 나. 수평을 못 맞추거든. 키가 똑같고 힘이 똑같아야 가마가 수평으로 가잖아. 그런데 힘의 배분에 차이가 생기면 어떤 애가 좀 힘들어. 그래서 힘을 살짝 빼. 살짝 빼면 이게 기운다고. 그게 수평이 안 맞아. 근데 길도 평탄하냐? 안 평탄하단 말이야. 그래 이게 출렁출렁 이런다고. 이게 멀미나요, 멀미. 가마 타는 게 그렇게 편한 게 아니야. 고역이요, 고역. 그게. 그래서 이게 멀미가 났어, 이 할머니가. 그래서 잠깐 쉬고 있는 장면이야. 그 중간에 그 해경공 홍씨 가마가 그려져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제 거길 지나왔어. 지나오면서 오늘날 의정부를 들어오는 거야. 노란신 수상시장 못 미쳐서. 그 못 미쳐서 어제 물난리가 나는 밤에 한강 다리가 떠내려갔어. 그래서 건너와야 되는데 건너올 방법이 없어. 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인근에서 배 600척을 끌어다가
나무판을 대고 무게중심을 잡면서 100g 대다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니야. 배의 무게중심을 잘 맞춘 거예요. 맞춰가지고 임시다리를 하나 만드는 거야. 임시. 이게 참 천재적인 사람이야. 예. 그걸 한자로 주교라고 그래. 일본식 교로 부교라고 그래. 군대 가면 공병부대가 있어. 그 공병부대가 이런 거 하는 거야. 저 강 건너서 저기를 건너가려면 임시다리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병부대 가는 역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정약용의 머리가 참 대단한 양반이야, 이게. 그게 그 정조와 관련된 장면이야. 저 사진 그림이 나오면 무조건 저게 뭔지는 몰라도 상관없어. 정조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영조, 정조를 기억하는데 이 양이 많으니까 세 개를 끊을 수 있다고. 첫째, 왕권강화. 두 번째, 민생안정. 세 번째, 문물정비. 정조도 왕권강화, 민생안정, 문물정비. 이런다고. 소위 성군, 빼앗는 군주 소리를 듣는 거야. 근데 그 정조가 1800년 5월에 갑자기 죽어요. 11,000명을 쥐는 이 세상 다 내 거라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독살설이 퍼져 있는데 독살은 아니야. 독살은 아니고 갑자기 죽어서 독살설이 나왔을 뿐이지 독살은 아니고 여하튼 정조가 요즘 말하면 심근경색 뭐 이런 것 같아. 이렇게 갑자기 죽었어. 그래서 그 아들 11살짜리가 임금을 못하니까 3년간 할머니가 대리정치한다고 그랬잖아. 그 기간에 그러고 난 뒤에 친정을 하는데 자기 장인이 안동 김씨반의 김조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론인데 시파야. 사도세자 편이야. 그러니까 시파는 되게 남인이 많지 노론도 있어 이렇게. 그래서 안동 김씨 장인인 김조순이가 당시 영의정했어. 그래서 안동 김씨로 권력이 쏠린 거야. 그게 19세기 세조정치 시작이야. 네. 자, 그래서 옆에 5절 하는 게 그게 19세기야. 김조순, 안동 김씨, 순조 그렇다고 매독으로 죽었어. 정병으로. 그리고 다음 때 임금 아들 헌종. 이땐 풍양조 씨가 권력을 잡고. 그 다음 요즘 드라마에 뭐 철인왕후가 뭔가 하는 이게 철종. 철종 때 얘기야. 부인이 철인왕후야. 철종. 유명한 안동 김씨 김좌근. 그래서 19세기를 세조정치. 이 세조정치에서 물어보면 저 달랑 3개만 하는데 첫째, 비변사를 중심으로 권력을 운영했다는 점. 의정부가 아니고 19세기 세조정치는 비변사 중심의 정치야. 그리고 1, 2품 고급 관리만 정치에 참여했고 3품부터는 그냥 심부름 하는 거야. 1, 2품만 정치 참여해. 그리고 특정 집안 애들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시험 봐갖고 공무원 된 게 아니지. 그 집안이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한 거야. 그러니까 국가 운영이 효율성이 떨어져요. 뽑힌 애들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국가 운영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결국 뭐가 일어나? 농민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농민 봉기가 일어나. 벌봉자. 벌떼같이 들고 일어났다. 농민 봉기는 나중에 사회사에서 할게. 자, 이게 19세기 세조정치. 그래서 늙은 아전이 중앙관청 공무원인 서리가 우리 대감님, 장관님, 차관님은 밥 처먹고 앉아갖고 출근해서 맨날 어떻게 하면 돈 빼먹을까? 어떻게 하면 국가 돈 빼들릴까? 고국님만 한다. 내용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뇌물 받아 먹을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한탄하는 거예요. 나라 망하게 생겼네. 이러면서. 자, 19세기 세조정치는 첫째, 비변사 중심의 정치 운영. 두 번째, 1, 2푼만 정치 참여. 세 번째, 국가 운영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민 봉기가 나왔다. 자, 그게 19세기야. 유명한 순조임금 때 홍경래의 난. 그리고 철종임금 때 1862년 경상도 단성이라는 데 농민봉기가 일어나. 15km 떨어져 있는 그 진주라는 큰 도시로 소문이 나. 그러니까 진주에서 또 농민봉기가 이어져. 이 진주에서 농민봉기가 전국으로 소문이 나. 그러니까 전국 72군데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 이 농민봉기가 62년부터 64년경까지 가요. 한 봉기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라 진주 농민봉기는 3개월 반 만에 진압이 됐어요. 이게 다른 데서 그 다음에 봉기가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 여기 대청댐 수몰지구 문이면 문이봉기가 아주 유명해요. 여러분 잘 몰라도 문이봉기가 아주 유명해요. 문이봉기가 일어나고 공주봉기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봉기가 일어나. 그래서 흥선대군이 권력을 잡은 날도 농민봉기가 있었던 날이야. 흥선대군이. 그래서 이게 2년여를 가요. 이 농민봉기를. 그걸 편의상 다 합쳐갖고 임술농민봉기라고 불러요. 임술년에 시작했다고 그래서. 자, 그게 19세기 세조정치야. 다음 한 장을 넘겨서 외교사. 대외관계. 조선조의 지배 이데올로기 이념은 성리학이야. 성리학은 차별이야. 차별 안 하면 성리학이 아니야. 성리학은 무조건 차별이야. 성리학은. 그래서 외교도 차별이야. 명나라는 중국 한족. 대국이니까 받들어 모시고 모실사자 사대. 대국은 받들고
나머지 국가는 다 오랑캐야. 오랑캐 국가는 차별을 하지. 근데 차별하면 쳐들어오니까 좋게 넘어가자. 인근 국가는 사길규자, 규린 이러는 거야. 합쳐서 4대 규린. 중국 놈들이 자기들은 문화 대국이래. 지네들 나라 이름을 한자씩 쓴다고 그랬잖아. 한, 당, 송, 명 이래가면서 그보다 좀 떨어지는 나라는 두 글자씩 쓰는 거예요. 뭐 신라, 고려, 조선, 백제 이러잖아. 그보다 더 떨어지는 나라는 세 글자씩 쓰는 거예요. 중국 시각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지. 그게 누구요? 고구려. 세 자씩 쓰는. 왜? 수시로 중국 쳐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못마땅한 거지. 그게. 그리고 미국은 미리네, 영국 영길리, 러시아 아라사 이렇게 세 글자씩 쓰잖아. 이게 중화사상의 시각이 가면 그래. 그러니까 중국은 받들어 모시고 오랑캐는 멀리하고 이 얘기야. 그래 성략적 외교야. 그 외교와 관련해서 자 조선초 중국하고 처음에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 뭐 우야도 해군 문제, 요동정벌 문제로 대립. 그랬다가 태종 이방원이가 우야도 해군 포기했게, 요동정벌 포기할게. 그래서 친선으로 바뀌어요. 그러는 과정에 태조는 요동정벌 계획 정도전, 종계변무 사건 그거 읽어보면 되고 태종 때 포기. 그러면서 그때 조선조가 중국하고 왕래하는 사신이 있다. 그 사신 둘은 기억하셔야 돼. 하정사, 성절사. 하정사는 이 정월 신년새에, 성절사는 황제 생일날. 성스러운 임금 이게 성절. 그래서 황제 생일날 축하사절단. 그런 정도고. 그리고 무역품은 이건 나중에 경제에서 다 모아서 얘기할 텐데 수출품은 필요 없고 수입품만 알면 된다. 제가 전에 고려사 할 때 뭐라고 그랬냐? 한반도가 중국 왕조한테 수입하는 물품에 공통점이 있다. 비단서정약재 이랬어. 신라가 당나라한테, 고려가 조선한테, 조선이 명나라, 청나라한테 수입하는 물품에 비단서정약재가 있다. 이래. 근데 수입품에 문방구가 나오면 벼루 이런 거 문방구가 나오면 다 어디요? 조선이요. 조선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한반도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비단서정약재에다가 조선은 문방구가 추가돼 있어요. 왜? 학자들의 나라라. 그런 좀 특징이 있어. 수출품 필요 없어. 수입품만 잘 쳐다보면 돼. 그리고 조선이 북쪽 오랑캐, 여진족하고 관계, 회유관계의 양면적인 정책을 써. 살살 꼬시기도 하고 두드려 패기도 하고 이런다고. 자, 그러면서 그 밑에 외국 사신이 묵어가는 숙소, 대국인 명나라 사신이 묵어가는 숙소. 그 숙소 건물을 뭐라고 그러냐? 태평성대의 국가에서 왔다. 태평관 이렇게 불러. 태평관이라고 써. 거기다. 이게 현재 서울시내 도루명이 됐어. 서울시 중구 광화문 있는데 이순장군 있는데 거기 뭐라고 그래? 태평로라고 그래. 태평로. 태평관이 있던 뭐 로는 뭐라고 그랬어? 남북으로 가는 길 이런다고 그랬잖아. 태평로 이러는 거야. 태평관 앞길 이 뜻이야. 태평로. 지명이 그래서 생긴 거야. 조선사신이 중국 베이징에 가. 그럼 조선사신이 묵어가는 숙소로 뭐라고 그러냐? 화동관. 화동관은 그 기억 안 해도 돼. 태평관만 기억합시다. 태평관만. 일본은 동쪽에서 왔으니까 동평관. 여진족은 북쪽에서 왔으니까 북평관. 이러는 거야. 숙소 이름이야. 자, 그리고 그 밑에 표가 있는데, 내가 만든 표가 있어. 조선은 성략적 차별론에 입각해서 오랑캐하고는 그냥 좋게 넘어가자. 회유관경의 양명정책을 쓰는데, 일본에 대해서 부산포, 연포, 제포. 일본 쪽으로 시장을 세금 대 열어줄게. 훔쳐가지 말고 사가. 이 얘기야. 회유책. 부산포, 오늘날 부산. 연포, 거기 염전이 있었거든. 울산. 그리고 제포, 지금 창원. 이건 나중에 이따 보면 나와. 지도상에. 그런데 이 자식들이 습관을 못 버리고 자꾸 훔치러 와. 그래서 쓰시마 정벌, 대마도 정벌을 해요. 쓰시마 정벌이 3번 있었어. 고려말 우왕 때 박위라는 사람이 한 번 한 적이 있고, 조선 태조 이성계 때 김사영이라는 사람이 한 적이 있고, 제일 유명한 건 세종대왕 때야. 이종무. 쓰시마, 대마도 정벌이야. 성종 때까지 대마도, 쓰시마 사람은 자기들은 조선 땅이라고, 조선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알고 살았고. 그걸 멍청하게 돌려줘서 그렇지. 한편 북쪽의 여진족에 대해서 역시 똑같아. 두만강 지역에 시장 전체가 줄 테니까 훔쳐가지 말고 사가라. 경원, 경성, 두만강 유역이야. 지명은 기억할 필요 없어. 그냥 무역 수설지. 근데 이 자식들도 수시로 쳐들어와. 쫓아가서 뚜드려 패고 땅 뺏는 거지. 사군 육진 개척 우에. 자, 가장 중요한 얘기야. 북쪽 여진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북쪽 여진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선 정부가
평안도 함경도 백성들한테 내놓은 정책이야. 북방 조선민에 대한 정책이야. 북쪽 여진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평안도 함경도 백성에 대한 회유책, 너희들끼리 사또 뽑아라. 그럼 그 사람은 사또를 임명하마. 토착인을 관리로 해서 토관제도에 돼. 토착인을 관리로. 자, 그 토관제도를 밖으로 빼. 이건 조선정부가 정해놓은 원칙을 어긴 거예요. 뭘 어긴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에 한 얘기. 뭘 어긴 거 아니야, 지금. 자기 출신 고향으로는 안 내려보내는 거야. 그치? 근데 지금 출신 고향 사람은 사또를 인정한다잖아. 그 원칙을 어긴 거지. 그럼 뭐라 그래? 서로 핏줄을 피하라 해서 뭐라 그래? 상피제의 예외상이야. 그만큼 정부가 정한 원칙을 정부가 어기는 거야. 그만큼 따급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토관제도를 밖으로 빼서 상피제도 예외. 이렇게 써. 토관제도를 밖으로 빼서. 한변, 강경책, 토벌책. 그랬는데, 내가 함흥에 살아 화장실 가서 자세를 잡았어. 용변을 보려고. 여진족 쳐들어왔대. 용병 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럼 그 도망갔어. 점심 먹고 재차 시들했어. 또 쳐들어왔대. 또 도망갔어. 변비 생겨 이러면. A씨 이사 가자. 그래서 충청도로 이사 와버렸어. 그러니까 북쪽은 사람이 안 살아. 내가 우리 집 식구 데리고 이사를 갔어. 그럼 우리 집이 공터가 되잖아. 그럼 여진족이 싸우지 않고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옆집이 불안할 거 아니야. 옆집도 또 이사 가요. 그 4개 군이 공터가 돼버렸어. 이걸 폐사군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진족이 싸우지 않고 4개 군 지역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충청도, 경상도, 주로 충청도하고 경기도인데 백성들 강제로 이 함경도 일대로 강제 이사를 시켜버렸어. 5만 가구를. 이게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 괄호 부분에 북방 3인 정책이라고 그래. 북쪽 지방으로 이사, 옮길사 백성민. 북방 3인 강제 이주 정책이라는 거야. 북방 3인 정책이래. 명분은 남쪽으로는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남한은 발전을 해. 근데 북쪽은 사람이 비니까 쇠퇴할 거 아니야. 남북한을 고루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게 국토의 균형 개발 이러는데 실제는 여진족에 대응하려고 한 짓이야. 그걸 북방 3인 이러는 거야. 그걸 기억해야 돼. 여진족에 대한 조선 백성에 대한 정부의 대책, 회유책, 토관, 강경책, 북방 3인 이렇다고. 다음 아주 중요한 얘기야. 그거 내가 만들어 넣어놨는데 국경선 변화. 우리나라 국경선 얘기야. 국경선 얘기. 자, 국경선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영토가 줄어들어. 그래서 가 옆에 설명을 해서 대동강에서 원산만 신라의 삼국통일로 나 고려태조왕건 여진족을 축출하고 청천강에서 살수 영흥까지 그게 나야. 거기다가 다는 압록강에서 영흥에서 70m 떨어진 도연푸까지 천리장성 축적 이러는데 자, 그 압록강에다 동그라미. 다의 압록강이다. 자, 그럼 한반도 땅이 한반도 북쪽 경계선 중에 하나가 서북 경계선이 나오는데 북쪽 중에 서쪽, 중국 가는 쪽 경계선이 지금도 압록강이야. 그 압록강이 우리 영토가 되게 되는 게 누구의 업적이냐? 저게 서희의 업적이야. 압록강에다 동그라미라고 밑에다가 서희, 괄호 열고 압록강 동쪽에 6개 주하는 뭐야? 강동육주야. 강동육주. 서희의 업적이야. 서희한테 고마워해야 돼. 자, 중요한 게 라하고 마야. 라하고 마. 그래서 라하고 마라는 안 써놨자. 라야. 다에서 라. 이 얘기는 한번 한 적 있어. 고려 때. 한반도 북쪽 경계선이 다에서 라로 확장이 됐어. 다에서 라로. 그 전에 말한 적이 있어. 그게 누구 때냐? 지명은 초산에서부터 길 줄 알았는데 초명은 알 필요 없어. 지명은 알 필요 없고 그 지도상의 위치만 알면 돼. 다에서 라. 대충만 반화. 평안도 일부하고 함경도 일부. 그게 누구의 업적이냐? 공민왕의 무력 수복이야. 그 라에다가 공민왕 때 힘으로 되찾았다. 공민왕의 무력 수복. 그 라에다가 공민왕의 무력 수복. 밑에다가 괄호 열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쌍성 총관부 회복. 똑같은 말이야. 쌍성 총관부 회복. 쌍성 총관부가 관리하던 지역을 되찾았다. 얘기야. 우리나라는 이민족이 쳐들어오면 막고 이러는 나라지 쫓아가서 뺏고 이러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뺏고 이러는 건 좋은 거야. 혐을 잘 내. 그 중에 하나가 대마도, 스시마 정벌. 그리고 쌍성 총관부 회복. 요거요. 요 2개밖에 없어. 혐을 잘 내. 자, 그래서 라가 영토는 제일 중요해. 이게 국민왕 때 얘기예요. 고려. 그런 다음 마지막 마. 서북쪽 경계선이 압록강. 그런데 동북쪽 경계선이 길주에서 더 올라간 두만강이 나왔어. 자, 두만강이. 두만강에다 동그라미.
우리나라 동북쪽 경계선이 두만강이 됐어. 지금. 그럼 두만강이라는 경계선을 만들어준 인물이 누구냐? 누구냐? 저 위에 봐봐. 위에 보면 알 수 있어. 그게 육진이지. 6개 군사 진지. 그렇죠? 저게 누구요? 김종서요. 김종서. 자, 두만강에다가 육진개척. 두만강 밑에다가 육진개척. 괄호 열고 김종서. 세종대왕 때 김종서 장군의 업적이. 그래서 우리나라 서북쪽 중국 쪽 경계선이 압록강이고 동북쪽 경계선이 두만강이야. 그게 어느 때부터냐? 거기 압록강 두만강에다가 조선 세종 이러면 돼. 조선 세종 때야. 괄호 열고 사군 육진 개척으로. 조선 세종 사군 육진 개척으로. 그래서 그 국경선을 보여주고 시험 내면 라 아니면 마야. 어차피 답이 거기께쯤 걸려. 왜? 그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니까. 초선에서 길주는 고려 국민왕 때 무력으로 되찾아서 중요하고 마지막 마는 현재 우리 민족이 국경선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의 국경선이나 중요한 거예요. 서북쪽 경계선 압록강을 만든 인물 고려 서희, 동북쪽 경계선 두만강을 만든 인물 김종서 이런 거야. 그런데 그 압록강에 이게 뭐냐? 우리 민족의 산 중에 산이 백두산이야. 백두산의 물이 동쪽으로 흘러내리면서 빗물 같은 게 합산돼서 강을 이뤘어. 그게 두만강이에요. 그리고 이 서쪽으로 흘러내리면서 형성된 게 압록강이야. 두만강 경계로. 그 두만강 위에 칼데로수 물이 있잖아. 물. 그걸 뭐라 그래? 천지러지. 천지. 그래서 우리 민족의 산 중에 산이 두만강이고 물중의 물이 천지예요. 그래서 천지가 이쪽에서 저쪽이 잘 안 보여. 1년 365일 중에 한 2, 3일밖에 안 보인대요. 이쪽 끝에서 저쪽 다 보는 날이 드물어. 그래서 그 다 보는 날은 땡 잡은 날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환하게 보인다 해서 대명천지 이런다고. 아니 대명천지에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말이. 그래서 한자어 그런 말이 생기는 거야. 의외의 일이 생기면 대명천지에 이 밝은 세상에 이러는 거야. 대명천지란 이쪽에서 저쪽이 다 보이는 이런 뜻이야. 그게 이 백두산하고 관련된 얘기야. 저 압록강 두만강이 다 백두산 때문에 나온 얘기야. 자, 이번에는 일본과의 관계, 오랑캐지. 해외 관계의 양면적인 정책. 이건 내가 이 일본과의 관계를 다 정리해놨어. 한 방에 하려고. 자, 일본과의 관계. 아까 수출품 필요 없다고 그랬죠. 수입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야.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은 뭐가 많느냐? 노린내 나는 노란색 뭐가 나와? 황이 나와요. 황. 그 황은 뭐의 주재료예요? 화약무기 주류 재료예요. 그래서 거기 수입품, 유황 이랬지. 그 유황이 포인트야. 수입품에 유황이 나왔다. 이건 볼 것 없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거야. 수입품에 유황 나오면 일본에서. 수입품에 문방구가 있으면 조선왕조가 중국에서. 이러는 거야. 자, 일본과 세종대왕 때부터 신의에 입각하여 사신을 통한다 해서 통신사. 근데 이 통신사가 일반화된 건 조선 후기야. 그러면서 이 세종의 명령으로 하도 외기가 대마도에 사는 외구가 찝쩍거리니까 세종의 명령으로 대마도 도주한테 이 함부로 쳐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해서 약속 증서를 받으러 가요. 이게 1443년 개해년에 개약조라는 건데 이때 종사관 총무로 따라간 인물이 신숙주라는 젊은 관리야. 신숙주는 이 언어 능력이 탁월한가 봐. 이 사람이 4개국어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야. 예, 신숙주가. 그 안중근 집안도 그런데 외국어가 많아요. 그 집안 후손 중에 외교관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집안 후손 중에. 여하튼 신숙주 집안도 그런데 예, 평산신씨. 그 신숙주가 거기서 한 6개월 정도를 생활을 해. 일본에서. 그 조약 문제 때문에. 그러면서 맺은 맥주가 계약조라는 건데 그 나중에 세조가 돌아왔어. 세조가 야 내가 보니까 정보를 판단해 보니까 외구놈들은 안 쳐들어올 수밖에 없더라. 네, 쓰시마 대마도라는 데가 93%가 살림이라며 7%만 사람 산다며. 그럼 매일 배고플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힘이 약할 때는 쳐들어올 거 아니야. 나 세조는 힘이 센데 내 아들이 애가 몸이 안 좋아. 그럼 그때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일본에서 한 6개월 정도 있었잖아. 일본 좀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에 네가 기억을 더듬어서 일본 얘기를 좀 써봐. 보고서를 써봐. 그래서 예 이랬는데 사람이라는 그런 거예요. 세조도 나이가 먹어서 귀찮아. 이게 신숙주도 예 하고 차일피일 미뤄. 이 자식이 안 쓰고 개기어. 그러니까 세조가 레임덕이 걸린 거예요. 임금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조가 죽어버렸네.
미안하잖아, 쓰라고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성종초에 완성을 했어. 이게 해동제국기란 일본 견문록이야. 워낙 분석을 잘 해놔서 일본에서 복사해가 쓸 정도의 책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책이야. 기억을 해. 그 밑에는 게 해동제국기인데, 해동제국기 누가 쓴다는 거라고? 신숙주. 일본 견문록이에요. 일본 견문록. 이 신숙주하고 관련된 책 2권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동제국기예요. 예. 어느 때 나왔다고? 성종 때. 성종이라는 애가 1470년에 임금을 했거든요. 1471년에 완성을 했어요. 자, 그 일본과의 관계야. 15세기. 아까 얘기한 태조 이성계의 명령으로 스시마, 대마도를 정벌한 인물이 있다. 김사영. 고려 말에는 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면서 세종대왕 때 이 이종무라는 장군이 스시마 토벌을 했다. 세종은 스시마 토벌을 반대했어요. 이건 누가 한 거냐? 임금은 세종인데 실제 상황, 임금의 아버지 누구? 이방원이가 한 거야. 이방원이가. 상황으로 아들 세종을 임금으로 앉혀놓고 뒤에서 지가 흔드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얘가 궁궐에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 왕이 2명 있으면 안 되잖아. 치잖아. 그래서 아버지 태종 이방원인 상황 태종 이방원이가 서울시 외곽으로 빠진 거야. 별궁을 짓고. 그런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실권을 인사권하고 군사권을 이방원이 갖고 있는 거야. 행정권은 아들 세종한테 주고.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은 다 이방원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아들은 그 껍데기지 사실은. 이게.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각 부처 장관이 이 보고서를 내고 결재를 맡으러 다 이 이방원이가 있는 데를 가요. 그래서 거기가 마치 의정부 같은 기능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가 오늘날 뭐가 됐어? 의정부시가 됐어. 의정부 부대국이지 하는 그 의정부. 그 의정부가 그래서 나오는 용어예요. 거기 지명이 의정부 같다 해서. 그때 상황 이방원의 명령으로, 그러니까 아들을 위한 거예요. 아들이 정치하는데 골치 아픈 거 다 해결해 줄게. 그래서 반대파가 들만 안 하면 다 죽여버려요. 심지어 세종의 장인까지 죽어. 영의정은. 그럼 장인은 나쁜 짓 했냐? 안 했어. 그럼 왜 죽였냐? 역사를 보니까 임금이 좀 유하고 좋으면 장인이나 외척들이 난리를 핀다. 그래서 미리 죽여버렸다. 이런 거예요. 그 시무이나 영의정은 전혀 나쁜 짓을 안 했어요. 아주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 돌아오는 걸 기다렸다가 죽여버린다고. 이게. 그리고 그 아들들도 죽여버려요. 아들들도. 그러니까 세종의 부인을 열받지. 저 세종이라는 놈하고 결혼해갖고 아버지하고 오빠가 죽어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일평생 세종대왕이 부인 소연하고 심씨한테 잘해요. 상당히 잘해요. 그래서 자식들이 보고 잘한다고. 문종, 수양대군. 그래서 지 엄마한테 잘해. 그래서 뭐 석보상전도 쓰고 월인 청강죽도 쓰고 엄마를 위해서 다 쓰는 것들이 이게 전부 다. 그런 좀 사연이 있어. 이게 이방원이 한 일이야. 그래 놓고 외적으로 우리 아들이 스트레스 받을 게 또 뭐가 있냐. 아, 외국 놈이 있구나. 외국 치야 되겠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교통정리를 다 해주는 거야. 이방원이 참 대단한 양반이야. 이게. 그래서 임금은 세종인데 실제 명령을 내리는 건 태종 이방원이에요. 그게 스시마 토벌이야. 스시마 정벌, 대마도. 아까 얘기한 부산포 여포, 삼포계약, 그리고 계해약조. 자, 15세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계해약조야. 계해년에 연도는 필요 없어. 그냥 세종 이러면 돼. 대마도 도지사하고 도주라고 그래. 무역량 제한 조치를 해. 하도 외국 와서 찝쩍거리니까 통지라는 거야. 새삼이도 새해에 하사하는 쌀과 콩 이 뜻이야. 그러니까 대마도에서 사갈 수 있는 물건을 제한하는 거야. 얼마로? 200석. 이렇게. 섬이 석이야, 한자로. 그리고 이걸 실어가는 배 50척. 250이야. 자, 15세기 계해약조 얼마라고? 250. 이렇게 기억하면 돼. 250. 그래서 세종에서 성종 때까지는 국방력이 튼튼해. 훈구파가. 그러니까 외구도 바보는 아니야. 저 나라가 강하면 안 쳐들어가요. 그치? 그 뒤로는 안 쳐들어와요. 15세기 후반은 조용했어. 근데 16세기 연산군이 임금을 해. 정치에 관심 없는. 그리고 훈구파와 살인파가 집단 패싸움을 해. 사화. 그러니까 외구가 이 정부를 입수한 거야. 16세기 또 쳐들어오는 거야. 예. 부산포, 연포, 제포. 삼포에서 외구가 난리를 폈어. 그래서 삼포해란이라고 그래. 이 삼포해란을 계기로 해서 그 2년 뒤에 임신년에 조약을 맺어. 임신약조. 새삼이도 100석, 세견선 25척. 그래서 반으로 줄여. 250이었으니까 200에서 반 100, 50에서 반 25. 그렇지. 자, 이건 그냥 지나가. 그냥 그런 게 넘어가. 사량진 해변 필요 없고. 16세기에서 알 것은 을묘해변이야. 명종 때 16세기 중반. 을묘년에 갑을, 을이니까 연도상이 5여 1555년 을묘년에 외구가 5,000명 가까이가 쳐들어와.
1차 3,000명, 2차 2,000명에서 5,000명 가까이 쳐들어서 전라남도 강진, 진도 여기는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왜구가. 그래서 일본하고 상종하지 말자. 국교 단절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비변사령관측을 정식관청으로 상소라. 그리고 이 외구가 쳐들어올 걸 염려해서 나라를 지키는 방법, 시스템을 바꿔. 재생방역. 이게 전에 설명했지. 도단위 방위 체제로. 친관 체제라는 9년 단위 방위 체제에서 요즘 말로 하면 시군 단위 방위 체제에서 도 단위 방위 체제를 바꿔요. 그걸 재생방역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느 때라고? 16세기 을묘해변이요. 자, 15세기에서 알아야 할 건 계약조 250. 16세기는 을묘해변. 뭐 국교 단절. 일본과의 관계를 끊어. 상종을 안 해. 그런데 40년 만에 일본놈이 쳐들어오는 거지. 자, 그래서 17세기야.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나는 조선정부를 반대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나하고는 거래합시다. 하고 요청을 해. 그래서 신의에 입각하여 사실을 통한다 해서 통신사 파견을 본격화해. 물론 통신사를 최초로 파견한 건 세종대왕 때인데 조선 주기가 본격화가 됐어. 그러면서 임진왜란 때 잡혀간 3,000명의 포로를 데리고 와요. 유명한 사명대사라는 스님이 외교관이 돼서 쇠환사라고 그래. 1607년 거기 보시면. 그리고 2년 뒤에 기유년 역시 광해군 때 약조를 맺죠. 항구는 삼포 중에 부산포만 개항. 일본 애들한테 무역량은 120으로 줄인다. 자, 17세기에서 왔을 게 기유약조예요. 얼마라고? 120. 그러니까 100년에 하나씩만 알면 돼. 15세기 계약조 250. 16세기 을묘해변 국교단절. 17세기 기유약조 광해군 120. 중간에 125 그러면 중간 어디 게 있겠지 뭐. 그렇잖아. 기쓰기 갈 필요 없어. 자,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30여 개국과 조선이 교류를 했어요. 30여 개국과. 예.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나라만 알면 돼. 한자로 유구라고 하는데 류규라고 이거. 오늘날 오키나와요. 오키나와. 거기다 며칠 쳐놔. 다른 나라는 몰라도 돼. 홍길동이 가고자 한 율도국이라는 이상세계가 있어. 그게 오늘날 오키나와예요. 지금. 오키나와가 원래 독립국이야. 그걸 일본 놈이 흡수를 해버린 거지. 지금 오키나와 애들이 독립운동해. 근데 독립운동을 무력으로 안 해. 입으로 하지. 이렇게 하고. 미주라 하바리라고 여기 죽지네. 나무로하미에 아주 유명한 배우 음악가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이효리하고 같이 무슨 은행 광고 찍은 애가 있어. 유명한 일본의 국민배우라 이효리급 이상의 국민배우라는 여자가 있어. 그게 한국계인데 엄마가 한국계인데 그게 오키나와예요. 그래서 지금 독립운동해. 뭐 데모하고 마이크 들고 소리 지르고 그런 거 해. 내가 보기에는 안 돼. 독립 안 돼. 무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게 뉴구국 오키나와야. 물어보면 그런 정도야. 자, 그리고 넘겨서 자 임진왜란인데 이 임진왜란은 얘기하면 하루 종일 해야 돼서 임진왜란은 시험 내는 게 딱 3개야. 시험 낼 만한 게 딱 3개밖에 없어. 얘기는 시간 많이 걸리는데 시험 낼 만한 건 3개밖에 없어. 잠깐 쉬었다가 여기 외란 그리고 그 뒤에 호란. 뭐 호란은 잠깐이면 되니까. 외란 호란 이게 정치사 끝장면이야. 그 외란 호란 그리고 경제 일부 요거 할게.